예, MBC 100분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실 토론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평론가시죠? 고성국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맞은편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현명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옆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이남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5분의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다소 좀 특별한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5분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1분 이내에 발제를 해 주시겠고요. 이 발제를 듣고 오늘 50대 방청객 100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100분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MBC 100분 토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0대를 우리가 이제 흠이 베이비 부머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잠깐 여는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욕을 함께한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쥐역이라는 표현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세대인데 반면에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괴롭고 아프다. 이런 사회적 진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차 토론은 우리 지금 50대가 왜 위기의 50대, 흔들리는 50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50대 현실 문제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0대 현 주소는 김호기 교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50대라고 하면 1954년생에서 1963년생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소년기와 10대는 산업화 시대를 겪었고요. 20대와 30대는 민주화 세대를 체험했습니다. 40대 전후부터는 외환위기 이후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난 산업화 세대와 흔히 486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민주화 세대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생각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이을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연결 세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내기 어려운 소극적 의미에서의 어떤 낀 세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김호기 교수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두 세대를 연결하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연결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연결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O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뭔가 소극적 의미에서 낀 세대라고 판단하시면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담아서 눌러주셔도 좋겠고 50대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두고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십시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50대가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 사이에서 본인들의 위치를 어떻게 노정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 항의가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47대 53, 6표 차, 근소한 차이이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방청객들의 판단은 다소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연결 세대라기보다는 낀 세대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발제자이신 김호기 교수께서 먼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주요 역사적 경험을 정말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몸으로 체험해 왔던 세대입니다. 60, 70년대 산업화를 이제 유소년기나 10대에 겪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 30대는 때로는 학생으로서 때로는 어떤 넥타이 부대로서 이제 민주화 이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일찍 조기 퇴직하신 분들로부터 포함해서 사실 이 경제 위기에 가장 이제 커다란 어떤 그런 아픔을 겪은 세대이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의 젊은 시절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엔 좀 빛나는 시절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50대의 어떤 후반 이제까지 살아온 거의 후반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절은 좀 약간 좀 그늘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좀 빛나는 이 시대를 좀 돌아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연결 세대라는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좀 지금 살아가고 계신 어떤 그늘에 주목하신 분들은 좀 낀 세대라고 응답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빛나는 젊음과 조금 우울한 그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 나는 연결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시절을 연상하셨다는 판단도 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낀 세대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현실을 놓고 좀 판단하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기왕이면 같은 세대인데 저희들한테도 뭘 좀 주셨어요. 예, 저희가 준비한 버튼이 100개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낀 세대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 다 끼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낀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좀 자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위로부터 또는 아래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압력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이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하면 연결 세대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 낀 세대가 되겠죠. 그건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연결 세대다 또는 낀 세대다 이렇게 규정할 게 아니라 연결 세대가 될 것인가 낀 세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실존적 결단과 선택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의식을 좀 갖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부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50대 분이 투표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투표를 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세대가 50대를 평가했을 그렇죠. 때는. 그런 예. 점에서 보면 어느 세대나 그리고 세대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세대의 피해 의식을 전제로 해서 낀 세대다 이렇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기 나름인 거죠, 사실은. 예. 그렇다면 저희가 뭐 연결 세대인가 낀 세대인가는 현실을 우리 50대 분들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를 보는 측면에서 한번 눌러본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김현명 교수님께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50대가 스스로 뭐 연결이나 낀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신들의 세대를 뭔가 좀 소극적이고 손해보고 압박을 받는 세대라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예, 뭐 특정 세대를 좀 불행한 의미에서의 낀 세대, 예. 혹은 좀 좋은 의미에서 연결 세대 이렇게 한쪽 측면만 딱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연결 세대적인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저희 부모 세대들에서 시작된 산업화가 저희 세대들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렸는데 저희들이 주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 세대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2차 대전 이후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예가 없는데 저희 세대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다 은퇴하는 이 말년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이 시점에 와 보니까 저희들이 젊었을 때 이룩한 정치적 경제적 성과에 비해서 너무 푸대접을 받는 듯한 인상을 지금 받고 있고 그게 또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노후의 삶이 풍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측면에서 갈수록 낀 세대적 측면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노후 불안이 굉장히 심각하기 예.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 갈등 구조를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배신감이 있는 거군요. 이렇게 네, 열심히 그렇다고 일을 했는데 봐야죠. 예. 사회적 피해죠. 예. 심리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 50대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끼리 50대는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또 80대들은 80대들대로 굉장히 안 좋게 볼 거예요. 그래서 네. 전 사실 여기 나올 때 제가 저는 임상에서 뭐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가능한 젊은 사람들이 50대를 어떻게 보느냐, 또 80대, 70대들이 50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사실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가 굉장히 공이 많습니다. 뭐 열심히 일했고 정말 목숨 바쳐서 민주화했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굉장히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물질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성형수술을 하고 뭐 외모지상주의 이런 거 다 누가 씨앗을 뿌렸냐면 우리가 뿌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저의 전문직이고 그래서 제가 참 명부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50대들이 이렇게 가난하다, 노후 보장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아, 본인이 불안한데도 돈은 많고. 예, 근데 예. 왜 불안하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많은 걸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의 그 능력에 넘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나 많이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심지어는 결혼시키는데도 너무나 많은 걸 써요. 그러고 나서 내 노후는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명분이 제일 큰 거예요.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그렇게 해서 많이 썼어요. 번 거보다. 그러고 나서 젊은 애들한테 굉장히 이기적인 걸 또 심어줬어요. 너희들은 너만 생각하면 된다.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크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50대 입장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50대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느냐 먼저 따지고 난 다음에 80대한테 묻고 20, 30대한테 묻는 게 순서가 아니냐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현병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나희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좀 송구스러워지고요. 뭔가 크게 잘못했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신과에서 중요한 하는 지적이 아닌가 역할입니다.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이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얘기는 김호희 교수님도 이 발제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업화 민주화라는 큰 스펙트럼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세대보다도 어떤 사회적 단계별로 가장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게 50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50대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화를 지지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보수 세력이라고 하고요. 민주화에 더 이제 우위의 가치를 두면 진보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 50대 분들이 물론 이제 자연스러운 나이에 따른 어떤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런 이제 보수적인 속성과 진보적인 속성들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죠. 예. 를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한 그룹이 바로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당시에는 40대였습니다. 예, 11년 전이니까요. 예, 바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고요. 또 이제 지난해 12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역시 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분들도 여기 이제 앉아 계신 50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결 세대와 낀 세대, 이제 우리가 이런 양자택일의 질문을 받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이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물도 그렇고 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연결 세대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부분은 이제 끼인 세대의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다만 좀 한 개인의 삶, 저는 이제 1960년생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애사적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구성해 보면 그래도 1980년대, 90년대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활기찼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당시로서 이제 20, 30대였고요.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사실 삶이 팍팍해졌거든요. 예. 이러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좀 약간 좀 아무튼 좀 불행한 듯한, 예, 좀 이렇게 낀 세대인 듯한 뭐 이런 저는 이제 생애사적으로 보면 느낌들을 가지시면서 살아오시지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50대를 세대로 볼 수 있느냐, 같은 연령대죠. 그러나 세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대라 그러면 공통의 환경에서 성장해서 공통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공통의 환경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했죠. 아까 말씀해 주신 산업화나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공통의 의식이 과연 있느냐? 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50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도 지난 대선에서 50대가 유례없는 정치적 권리를 행사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386세대, 지금 뭐 486이 됐습니다만 이런 분들과 같은 공통의 의식을 가진 세대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통의 환경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으로 유례없는 권력 집단이 됐고 아마 다음 대선에서는 또 한 280만 명이 더 50대 표가 늘어나니까 예. 50대가 좌우하겠죠, 다음에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해졌는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정년이 보통 50세 중반에 이루어지니까 보장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면서 불안해합니다. 사실은 정치적 보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요. 그렇게 가진 게 적어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뭔가 나라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일이 벌어지면 더 불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 회귀 성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세대론을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같은 환경에 처한, 특히 경제적 환경에 처한 동연령대다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회학 네. 전공자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시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김 사장께서는 이제 정치적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책 측면에서 보수 대 진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중도적 의식이죠.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면 상당히 중도적 성향을 보여온 분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체험의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우리가 흔히 58년 개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58년 개띠 세대가 전형적인 이제 본고사 폐지와 평준화 교육을 받았던 세대고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과밀 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신 시대와 뭐 교련 교육을 포함한 방공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80년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을 체험하기도 했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그다음에 급증하는 사교육비 등등. 네네. 이 세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이 정치적 의식 못지않게 이런 경제 사회적 요인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 50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이 베이비 붐 세대들은 54년이 아니라 이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지칭하는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1946년에서 이제 49년생 사이를 우리가 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단가이라고 그러는데요. 단가이 세대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독자적 성격을 이야기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946년부터 시작해서 6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그분들이 정말 이제 베이비 부모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거나 어떤 정치적, 경제사회적 측면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로서의 50대를 우리가 충분히 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듣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이어갈 텐데 지금 첫 번째 순서를 일단 우리 위기의 50대를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0대의 어떤 세대적 특성까지 짚어봤는데 앞서 이남희 박사께서 50대가 50대를 이야기하는 게 다소 무리가 있다. 타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50대 고충에 대해서 20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VCR로 좀 담아봤습니다.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세대 차이?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도 왜 취업 못하는 얘기 할 때 좀 답답할 때 좀 많은데 무조건 알아주는 기업과 취업을 해야지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 중에 현재 닥친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인생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본인들만의 세계가 있으시다 보니까 원칙주의적이시기도 하고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이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인데 저희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시고 인정해주시고 너무 틀에 박힌 사고로 이렇게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약간 저희들의 생각도 약간 포용하시면서 열린 시야로 저희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가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정치력 힘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82%의 투표율. 이것이 우리 50대가 안고 있는 위기라든가 불안감을 반영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50대의 정치적 응집력 자체가 자칫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세대가 갈등으로 비춰지는 그런 요소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50대가 지금 뭐 우리 사회가 대통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통합의 연결고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고성국 박사의 발제를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성국입니다.
선거는 시대 정신을 선택한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작년에 총선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야 후보 모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는 제3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3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겪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산업화 시대도 지향하고 민주화 시대도 지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자고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도 벅찬 일인 거죠.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시대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저나 여러분들 모두 60년대에 70년대에 산업화, 이 질풍노도와 같은 산업화도 경험을 했고 또 지켜봤고 또 70년대, 80년대에 그 치열하고 처절했던 민주화의 경험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산업화 세대도 이해하고 있고 민주화 시대, 민주화 세대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낀 세대로 전락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 세대가 될 수 있겠는지. 여기에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역사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할 준비와 의지가 있는가 스스로 좀 질문하고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승욱 박사께서 발제 끝에 던진 질문,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면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 우리 50대가 사회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시면 O를 눌러주시고 구심점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십시오. 예, 우리 5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100분의 방청객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0대가 과연 사회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인가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78분이 우리 50대야말로 사회적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셨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을 던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저 답변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해야 한다, 하고 싶다. 의지를 이런 담았다는 의지와 원망과 기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해석을 이제 나름대로 언뜻 했습니다. 예. 김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50대들은 이제 우리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주요 변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이라서요. 예. 그리고 예, 조금 전에 우리 고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대를 반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뭐 저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방청객분들께서 압도적으로 통합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분께서는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희망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셔서요. 아니 꼭 그런 거 혹시 반발이 있으시면 반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실질적으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잠시 후에 기회를 좀, 예, 앞에 계신데요? 예,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예. 고 박사님하고 김호희 교수님하고 좀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반론이라기보다 예. 저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많은 시대의 그 격동기를 겪었기 때문에 내공이 있습니다. 근데 네. 반대로 또 상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이제 그 상처에 위축이 돼가지고 아직 못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대안만 준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격동기를 겪다 보면 네, 받는. 그때 변해야 예, 되잖아요. 예. 사람은 변화될 때 굉장히 변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격동기를 잘 겪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50대는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또 그 내공을 발휘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 그건 국가가 해주든
어쨌든 그거는 끌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치유해서 그들이 정말 연결세대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통합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그것만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 수 있고 희망 있는 나라로 가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고 박사님?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저기 뭔가 내공이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 그럼요. 사실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치적으로도 그 집단 경험의 그 저변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를테면은 민주화 운동만 하더라도 저희 바로 윗세대는 되게 민청학년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아마 긴급조치 세대로 불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이후 밑에 후배 세대들은 흔히 전대협 세대라고 불립니다. 사실 긴급조치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옥에 갔는데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과연 이 긴급조치 세대가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왔느냐라고 따지면 별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역사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했으나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아직 내지 못했던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것이고 그 흔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럴 만한 세대도 됐고 좌우 또는 보수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세대도 됐고 선배들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후배들한테 야단도 좀 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권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다. 세대적으로도 그것을 확산시켜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그 50대 역할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난 대선에서 50대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의 투표를 굉장히 좀 보였는데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적 요인도 있고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50대가 겪고 있는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이 굉장히 많이 좀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부분 다 자영업하고 계시고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전망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좀 변화보다는 뭔가 좀 안정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우리 50대 내에는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50대가 훨씬 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더 좀 있다고 보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50대가 계속해서 보수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 세대들이 좀 집단적으로 한번 좀 토론을 하고 사고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50 교수님 의견에 좀 반대하는데요. 예. 아까 공통의 의식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50줄 갓 들어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보수화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적인 선택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보수 회귀 성향이 나타난 건 마찬가지인데 공통의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50대의 정치적 성향은 저는 럭비공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5년간 못하면 정권 교체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50대가 어떤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보수화돼서 계속 보수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게 어떤 정치적 동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동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서 선택했던 거기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에서 다른 정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보수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치 경화 자꾸 했어요. 잠시만요. 고 박사님 말씀 듣고 드리겠습니다.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정치적 선택이, 그러니까 선거에서 선택을 정치적 선택으로 표현하는 건데, 경제적 요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요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종합적인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은 투표율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시민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그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동기건 간에 이런 건강한 동기를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50대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높은 투표율에서도 보면 작년 대선에 박근혜 후보 지지가 60이고 문재인 후보 지지가 37로 나왔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수치를 보고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였다고 하지만 다른 세대들의 어떤 그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그 투표 행태와 비교하자면 50대는 상대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런 오히려 점에서 균형적이다. 저는 종합적인 판단들이 50대 사이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저는 50대들이 지금 우리가 통합적이고 균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20대들이 하는 거 보셨죠? 20대들이 보기에는 50대들이 그렇게 균형 잡히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고 이렇게 안 봐요. 근데 사실은 50대에도 20대들이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예. 되는데요. 20대는 지금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을 보고 균형 잡히고 통합된 인격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우리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화자찬하면서 50대 이렇게 균형 잡히고 이렇게 뭐 보수적이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면 구심점이 될 것인지 우리가 네. 뭐가 부족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해야죠. 예, 교수님.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선생님들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요. 말씀드려보자면요. 이 50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세대 갈등 이런 이제 세대 긴장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내부의 관점과 저는 외부의 관점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니까, 이 고성국 박사님하고 김현명 교수하고 우리 김방희 소장님은 주로 이제 내부의 관점에서 말씀하셨고, 우리 이남희 박사님은 외부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내부의 관점에서 먼저 이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지난 대선 결과는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현재 50대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전 그대로 선거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일자리, 자녀들의 교우, 그 결혼과 취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와 배우자의 노후. 이건 정말 진짜 불안한 것들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대책들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누가 이 불안을 덜어줄 것인가? 국가는 나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나이가 50 정도 되면은요, 예,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안정된 개혁을 선호하게 되죠. 예. 저는 이게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제 6대 4 정도 박근혜 후보가 우위를 점한 어떤 그런 득표 결과로 나타났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좀 이런 내부의 관점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은 항상 이런 이제 이 정치적인 그런 이제 흐름이나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걸 주목해 봐야 되고요. 또 외부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상당히 높은 어떤 수준에서 국민 통합의 주역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이남희 선생님 의견하고 좀 생각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세대 갈등의 주요 어떤 그런 대립 구도는요. 2030 세대 대 5060 세대입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뭐 성장이냐 복지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냐, 한미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경제민주화, 뭐 복지국가, 뭐 성장 동력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두 세대가 20대와 우리 이남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50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50대가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자기 내부의 관점에서 외부만 바라보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좀 다소 좀 성찰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때로는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도 조연필의 바운스 같은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 뜹니다. 그러나 20대나 30대가 보기엔 우리가 20, 30대, 우리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듯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실에 대한 20대들하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사실은 좀 객관적이고 때로는 냉정하게 봐야 저희가 이 사회 통합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일단 우리 방청객들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논의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왜냐하면 역시 관심이 있는 것이 지난 대선을 저희가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향후를 또 예측할 수 있어서요. 앞서 이 고승욱 박사께서는 높은 투표율을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적 갈등 구조가 해소되면은 또 50대 투표 성향은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점점 보수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요는 앞으로도 50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80%대의 투표율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밝힐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관심 대목이고 이것도 역시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해요. 그 50대가 예.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는 물론 투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투표 말고도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50대가 불안한 이유를 지금 따지면서 자꾸 경제적인 불안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사회가 50대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고 사회가 50대의 불안을 치유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편으로는 50대가 주축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서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경제적인 불안도 물론 있지만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50대 이후에 뭐를 대비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만 생각을 하고 뭘 더 받을 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뭘 베풀 건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50대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누가 내 거를 뺏어가면 안 되는데 20대가 내 거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훨씬 더 보수적인 투표를 한다. 이렇게 20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저희가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대선해서 5년 후에 50대가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예측하기보다는 50대가 그 과연,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정신과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나희 박사님이 또 전공 분야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이제 모든 걸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 박사님께 좀 드리죠. 저는 이제 작년 대선에서 50대가 높은 투표를 보이고 6대4 정도로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균형 있는 투표를 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이 똑같은 50대가 10년 전에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했던 것도 그 당시로서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려다니는 세대는 아니고 나름대로 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민주화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형성한 자기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상당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세대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작년 대선 때 뭐 이랬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쭉 보시면은 그동안에도 그래서 늘 선배 세대 사실은 냉전 프레임 속에 딱 갇혀 있었던 선배 세대들과 늘 갈등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제가 후배 세대들을 존중해 줍니다만은 그러나 후배 세대들이 정말 집단적으로 할 때 이를테면은 우리 세대들이 조금 소외감도 느끼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다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 나름대로의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국민통합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50대의 높은 투표율이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건강성도 있지만 이 세대가 투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제는 이를테면은 10년 전, 5년 전에는 SNS라고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대개 20대, 30대한테 그냥 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총선 대선 과정에서 50대, 60대가 열심히 SNS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걸 이제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뭐 세대 전쟁이라고 하는 말까지 써서 이걸 분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방치되면 세대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두고 우리 목 찾자. 아니다. 왜 우리 거 앞으로 우리가 20, 30년 동안 쓸 거를 당신들이 먼저 쓰고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세대 전쟁이 언제든 불붙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대 전쟁이 아니라 정말 세대 간에 부둥켜 안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던진 것이고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들끼리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치 리더들, 국가 리더들한테 과연 이 문제와 관련된 통합적 해법들을 당신이 갖고 있느냐라고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50대의 이런 정치적 응징력이라든가 자기 정치 의지 표명이 정치 권력화 뭐 이런 쪽으로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를 보였던 것은 50대보다는 이제 486 세대들 예. 같은이었었고요. 사실 50대는 이제 그 앞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회자께서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 어느 나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보수화 경향을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역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급진적 개혁보다는 안정된 개혁을 선호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예. 인간이 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네. 저는 이제 이 50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는 그 앞선 세대는 좀 냉전적이고 좀 이렇게 좀 지나치게 반공주의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이들이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중도 보수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래서 사회 통합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세대가 주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 이제 보수 세력이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20, 30대의 중도 진보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하고 이제 어떤 그런 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대화 토론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좀 이뤄 나가야 한다는 점을 좀 두 번째. 알겠습니다. 김방희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정리하죠. 네, 우선 지난 대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는 뭐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50대의 불안감이 대선 결과를 좌우했다. 앞으로 50대가 대선을 포함한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거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네. 최대 유권자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의 쟁점은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다른 세대가 이걸 긍정적으로만 봐줄 것이냐.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세대는 좀 불안해할 겁니다. 50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 세력화된다는 측면에서 그걸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저는 아까 김 교수님을 포함해서 고 박사님도 50대 보수화가 불가피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0대가 공통의 환경에서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겪어왔지만 공통의 어떤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아까 거기서 이제 낀 세대의 특성이 드러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김영규 교수님 짧게 한 말씀 듣고 다음 주로 가죠. 50대의 사회 통합을 주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50대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 통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측면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금 부담이라는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돈 쓸 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 써야 되고 노인들을 위해서 돈 써야 되는데 그 세금을 부담하는 층이 다 지금 40, 50대 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계층 간 지역 간의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더 세금 내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균형을 잡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즉 세금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50대가 굉장히 진지한 고민과 해법을 내놔야지 진정한 사회 통합이 되지.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팅만 해갖고 사회 통합이 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 골고루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50대 그동안 참 책임감은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신의 어떤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아까 그 이나희 박사님께서 치유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하셨었는데 참 필요한 세대가 5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체적 노화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요즘 황혼 이야기도 사실 50대한테 자유롭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이남희 박사의 발제를 들으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남희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50대들만 모아놓고 50대에 대한 얘기를 하나 그러고 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정말 50대냐 그래서 아마 머리가 하얘서 60대인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대로서 그 50대들의 공과 가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성취한 반면에 또 많은 거를 우리가 우리 후배들한테 또 우리 또 부모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사실은 빼앗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대가 갖고 있는 어떤 부채의식을 오히려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상처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회가 우리를 치유해달라, 또 어떤 리더가 우리를 치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먼저 쓰고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지, 그게 일개 뭐 한두 명의 어떤 리더가 나와서 또는 어떤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서 그렇게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임상에서 가정에서 50대들하고 20대 또 80대의 어떤 갈등 상황을 보면 50대들은 나는 너무나 많은 걸 희생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하지만 20, 30대들은 50대들한테 당신들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느냐. 결혼부터 직장부터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80대들은 니네들이 우리를 뭘 그렇게 많이 돌보고 있느냐. 우리 때는 모두 다 모시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돈 한 50만 원 주면서 그렇게 생색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대가 어쩌면 가장 힘든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노인들한테 불평을 들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불평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50대가 이 한국에서 가장 숫자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어른입니다. 어른은 힘이 듭니다. 가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짐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생각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대가 우리 50대 죽겠다. 우리 50대 어디 가서 울지도 못한다.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베풀 것인지 그리고 소외된 노인들한테는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저는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결핍된 세대야, 불안한 세대야, 가난한 세대야 하고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갖고는 질문을.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자꾸 정치 얘기만 해서 정치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 또 다른 분들한테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50대는 불행한 세대인가 행복한 세대인가? 예. 이거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50대는 불행한 세대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곧 행복한 세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OX 개념하고 좀 반대가 돼서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50대는 불행하다. 그러면 O입니다. 불행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십시오. 예,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100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찌됐건 하나의 기준점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50대 방청객분들은 스스로 50대를 불행한 세대라고 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세대라고 보는지 결과 보겠습니다. 오, 그렇지 않다. 즉 불행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61. 예, 상당수 이건 기대를 좀 뛰어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 박사님은 예측하셨습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혹시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신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계적으로요, 우리나라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이거 참 사회 문제죠. 예, 그리고 50대 불행감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50대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많이 베푸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50대는 상대적으로 우리 노후 정부가 좀 보장해줘. 뭐 연금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더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서 바뀌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예,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행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누르신 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다, 우리 50대 불행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쪽이 특별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예, 마이크 좀 드릴까요? 마이크 앞에 있는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뭐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까요? 예, 암사동에서 온 성낙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언어의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50대가 불행하다, 불행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불행과 불안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예. 분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불행과 불안은 좀 다르죠. 물론 불행 안에 불안이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본인이 좀 우울해도 자녀들 바라면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50대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의미에서 50대는 불행하다라고 하신 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편하게. 예, 마이크 좀 드릴까요? 네. 아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거 많이 50대들이 이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평가절하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평가를 절하해서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참 어렵게 만났어요. 네. 부모님들은 없이 살고 못 먹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상처받은 부모들이 많고요. 상처받은 부모들 밑에서 상처받은 우리 50대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0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100세 시대다 그러는데 그럴 땐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100세라는 게 겨우 행운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불안하고 불행한 세대다. 예. 특별히 평가절하된 상황에서는 더욱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하다는 분들은 일단 그 문제 진단에서 행복하시면은 대안을 마련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행복한데 더 행복해 드리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오늘의 논의의 초점은 나는 불행하다, 50대가 불행하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을 진단상에 놓고 그 대안이라고 할까 아니면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이 부분을 좀 논의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김호희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경제사회적 측면인데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제가 좀 오늘 뭐 우리가 그런 뭐 여러분들 투표도 하셨습니다만 다른 자료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50대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1000명을 우리나라에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후 대비책이 그 집 하나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무려 63%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집도 사실 뭐 자가인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노후 대책 관련 부분은 마지막 세션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이제 불행의 이제 그 기원 예. 때문에 좀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그또 전세인 경우도 많고요. 응답자의 78%가 은퇴 이후에 경제 생활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한 불안, 자녀 결혼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불안, 노후 대책의 불안 이런 불안이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혹시 지금 불행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지금 방금 예. 인용하신 앙케이트는 어디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보건사회진흥연구원의 조사 예, 그렇군요. 자료고요. 또 다른 예.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좀 개인적 관점에서 행복 불행의 문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우리 정신의학 측면에서 우리 이남희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사회학적 측면에서 얘기하자 보면 50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예.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0이라고 그러면 보통 지천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50대지만 예. 오히려 마음은 불혹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40대. 그리고 여전히 또 뭐 이게 불혹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던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가 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 탓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미 저희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 아버지 세대를 바라본 것처럼 사실상의 노년 세대에 지금 딱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나를 보는 시선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이 두 개의 저는 정체성이 사실 대단히 아주 예각적으로 충돌을 하고요. 이게 사실상 50대의 어떤 그런 정체성의 위기 혼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전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남희 교수께서 던진 질문, 그러니까 행복하냐 불행하냐고 어떻게 느끼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저를 예를 들면 80대의 생을 살겠냐 다시 태어나서 지금 우리 70, 80대 세대와 같은 생을 살겠냐 저 살기 싫어요. 식민지, 전쟁 이런 거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처럼 살래 다시 태어나서 저 그러고도 싶지 않습니다.
무슨 저 토익인지 토플인지 그거 뭐 거의 만점 맞아야 간신히 뭘 이력서에 한 장 써야 되는 예. 세대 아닌가요? 대학에 나오면 당연히 취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간은 최소한 졸업 안 하고 그걸 해야 되는 이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대끼리는 참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위의 세대나 우리 선배 세대나 저는 우리 자식 세대나 후배 세대들이 겪어왔던 예. 그런 역사적 어려움이나 또는 이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적 뭐 그런 전쟁 겪지 않고 뭐 식민지 겪지 않고 어쨌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대학 졸업하면은 어쨌든 어디든 뭐 취직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몇 년 돈 벌면은 작은 아파트라도 장만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애들 놓고 그리고 여기서 부모 복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세대가 겪었던 아픔이나 어려움, 뭐 IMF 때 실직을 당하고 뭐 명퇴를 당하고 뭐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목숨을 던지고 이런 어려움을 제가 가볍게 보자는 뜻이 아니고 예. 어쨌든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보자면 우리 선배 세대보다는 우리가 참 행복하고 오늘 그 고박사님께서 편안하게 의외로 살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우리 계신데요. 후배 세대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그런 시대를 살아온 거 아니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김 거예요. 교수님은요? 저도 고성국 박사님하고 비슷한 세대인데요.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랑 같은 생각인지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사회복지를 하니까 네. 복지라는 측면에서 세대 구분을 해보면 지금의 65세 이상 세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들입니다. 오히려. 예. 일제시대 때 태어나거나 아니면 6.25 전쟁 때 태어나서 어렸을 때 너무너무 헐벗었어요. 60년대 보릿고개 다 겪었잖아요. 70년대 전부 서울 도시로 올라와갖고 뼈 빠지게 일해갖고 은퇴했는데 연금도 없어요. 자식들은 돈 안 줍니다. 제일 불행한 세대들이고. 상대적으로 우리 세대는, 제 어렸을 때 보릿고개 안 겪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거. 특별히 부촌에 계셔서 그랬던 건 아니고? 아니요, 저는 뭐, 국민학교 때부터 도시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대 구분을 해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에 살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세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는 세계라는 개념 갖고 있잖아. 해외여행 다 다니고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아래 세대들 지금 20, 30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라는 측면이 가장 큰 약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대가 어느 정도 행복한 가운데에 있는 세대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공감은 있는데 저는 아까 이남희 박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세대가 경제적 성장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사고방식을 물려줄 것인가 혹은 물려져 왔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집단적인 반성을 좀 할 아까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이기적인 생각들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워낙 저희들은 잘 되는 것만 보고 자라왔거든요.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한테 배려하는 거에 대한 생각 별로 우리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고 그렇게 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무엇을 도덕적인 가치로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설득하기 어렵지만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50대 분들이 압도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지금 논의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또래 두세 명 모여서 행복한가 불행한가 얘기하다 보면 되게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쪽으로 결론이 나요. 근데 이렇게 100분쯤 모여서 서로 다 어려운 얘기하다 보면 행복하게 느끼게 돼요. 상대적 행복감인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주 객관성을 띈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저는 이건 좀 구분해보고 싶은데 우리 이남희 선생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 불안하다 또 불행하다의 어떤 진원지가 좀 다른 게 아닌가. 경제적으로 무력합니다. 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 불안감의 원인이 되고 있죠. 아까 방청객도 한 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불안해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데는 더 근본적인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를 50대 중후반에 은퇴하게 됩니다. 정년 보장이 안 되는 곳에서. 그럼 은퇴하고 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제 자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봉 세대다. 선택을 봉쇄당한 세대다. 또
노포 세대다 이런 얘기도 젊은 분들이 이제 자꾸 삼포해서 연애, 출산, 결혼 포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한 게 있다. 노후 포기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몇 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라도 하고 싶은데 장사하면 망하는 건 다 압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일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비원, 파트타이머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선택이 봉쇄당했다는 게 굉장히 불행감의 근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미국에서 요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한 그룹에는 요양원에서 전부 다 서비스 해줍니다. 식사, 세수까지 다 시켜줍니다. 또 한 그룹에는 일상적인 거 다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고 행복하게 느꼈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 풀 서비스 해주니까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앞서서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픔도 있는데 이 아픔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나희 박사님께서 혹시 우리 50대 중에서 나는 위기고 불안한 또는 그게 불행이든 느끼시는 분들에게 어떤 치유의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데 아주 열쇠가 있습니다. 네. 그 양로원에서 선택을 한 노인들은 행복하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꼭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뭔가를 남들한테 베풀 때 행복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 아주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결혼을 시킨다. 그다음에 일자리에 내몰린다. 왜 일자리에 내몰린다고 합니까? 내가 일을 하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왜 어떤 일을 보고 허접하다고 합니까? 자, 저는 저희 집에서 매일 아침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조적으로 나는 아침마다 밥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아침에 밥을 하면서 내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면은 저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창출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정부도 해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간병인 같은 거 아주 훌륭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시터 못 찾아서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된 아이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또 한 30만 정도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마음을 못 붙잡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50대들이 돈을 안 받더라도 가서 돌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일자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치유의 길을 좀 들어설 수가 있다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기대 섞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저희는 50대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현명 교수님께서는 세금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말씀 본격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대학교의 김연명입니다. 저희 출생 동기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은 연령대 분들입니다. 저희들 젊었을 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좀 놀고 그래도 다 취업할 수 있었어요. 직장 많이 갖고 월급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돈 많이 벌었는데 쓸 때도 많았어요. 일단 집장만 해야 되고요. 소득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집 사는데 투자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가 보급률도 올라갔고요. 근데 부모님들 살아계시니까 부모님들 용돈도 드려야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았던 자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61년생인데요. 대학 진학률이 한 30%밖에 안 돼 지금 80%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교육비 시켜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번 만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은퇴 시점 다가오니까 계산해보니까 집 한 채 있어요. 국민연금 몇십만 원 준다는 거 있고 약간의 현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우리 조사해보면요. 결혼 비용 우리가 다 대야 된다고 50대들은 다 생각해요. 참 희한한 생각인데. 아무튼 부모님들 계속 생존해 계세요. 매달 생활비 보내드려야 돼요. 돈 쓸 곳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60세 넘어가고 65세 되면 당장 돈 들어갈 게 의료비 엄청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매달 타야 됩니다. 근데 충분치가 않아요. 노후가 불안하니까 연금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노후를 복지적인 측면에서 책임지려면 젊은 세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지 저희들의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근데 뭐 세금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도 뭐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조금만 더 내라고 그래도 다 싫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세금 좀 더 내고 보험료를 더 내서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식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예,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50대가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50대의 노후를 위해서 세금과 보험 부담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십시오. 글쎄요,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타 세대가 돈을 더 낸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우리 50대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의외인데요. 우리 50대 분들이 역시 사려가 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통찰력을 사회 전반의 어떤 시각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6표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20대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과 예측하셨습니까, 김 교수님? 의외인데요. 저는 더 많이 내라고 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혹시 김 교수님께서 이 20대에게 젊은 층들의 세금 부담을 더 시켜야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짧게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연금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도요. 예. 저희 세대들은 부모님들한테 전부 다 용돈 생활비 드리잖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만 해도 한 12% 제 월급에서 매달 보내드려요. 평균적으로 제가 사회조사를 해봤더니 가구당 한 20만 원씩 지출을 하더라고요. 노인 생활비로. 근데 우리 노후도 불안하니까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에 다 또 돈 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략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한 20%로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건데 우리 세대들은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식 세대들은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 줬던 사적 용돈을 안 드려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중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낀 세대라는 측면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나의 노후도 챙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 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부담을 후세대가 좀 나눠서 지는 것, 즉 후세대들이 보험료를 좀 올려서 우리들의 국민연금을 약간 높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요. 물론 이제 연금과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어느 사회나 경제가 고도 성장하면서 이제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좀 더 내라고 얘기하는데 논리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제가 우리 세대는 고도 성장기였지만 지금 20대, 30대는 불확실한 저성장기로 확실히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성장의 혜택도 덜 누리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더 내라는 건 사실은 이중고일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우리 50대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 희생을 한 세대인가? 그렇게 치면 지금 70대는요? 80대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고생한 세대인데 우리가 더 잘 모셔야 하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세대 간 갈등은 결국 세금 문제라든가 연금 문제를 두고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걸 주도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근데 그 지금 말씀 도중에 70대나 80대에 비해서 고생을 덜한 세대인 건 틀림이 없는데 보시기에 그 복지 정책으로 봤을 때 50대가 좀 취약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금의 문제만 하더라도 혹은 세금의 문제, 재정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20, 30대 지금 후배들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국민연금은 고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위기를 우리나라가 10년 후에 맞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좀 민망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잠시만요. 김영희 교수님 먼저 말씀 듣고 제 질문은요. 질문이요? 김영희 교수의 질문이 조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아니 청년 세대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청년 세대 대다수는 지금 취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대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꼴이 돼서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제가 취직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왜 그런지 일단 김영희 교수님께서는 취직 여부와 상관없이 20, 30대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뭐 취직 못한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세대 간에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세금 내는 것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할 것인가? 좀 더 증액하자는 취지의 라는 말씀이시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우리 자식 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알겠습니다. 얘기죠. 김학의 교수님. 50대 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나타났던 응답 결과가 저렇게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 세대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의식에 대한 여러 이제 그 사회 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아래 세대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복지를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근데 50대 이상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덜한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좀 개인적 수준이나 좀 확대하면, 물론 뭐 국가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가족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이제 복지를 사실 담당하게 되는 거죠. 가족 관계 속에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5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의식이 이제 이 응답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현명 교수님하고 우리 김방희 소장님에 관한 논란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사실 판단의 문제, 사실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의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가치나 규범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노후 정책, 노후 대책의 문제는 사실 이게 규범이나 가치의 문제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이죠.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제 경제적, 심리적, 건강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뭐 저를 포함한 우리 50대가 부딪힌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고 국가 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이제 연금을 포함한 복지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내건 것도 아름다운 노후잖아요.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수준이 모두 다 효과적으로 잘 결합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 지금 있어서 평점을 매긴다면 그렇게 낙제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노후라고 하는 복지 정책에 이제 막 그 입구에 올라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듣고 드리죠. 김현명 선생님하고 김방희 소장님 두 분 이야기 중에 사실 김현명 선생님이 제기했던 문제는 일종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도 가치나 규범의 문제입니다. 뭐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연금 없이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세대 정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세대 간의 정의를 치르는 건데.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세대 정의적 관점에서 일정 부분 사실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이 운명이죠. 그러니까 50대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절 옳지 않다고 봐요. 50대 중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무의도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30만 원, 40만 원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50대는 이렇게 많이 희생했으니까 조금 좀 더 받고 20대는 더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얼마나 상당히 재산이 정당하게 분배되었는지를 이렇게 봐야죠. 이거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가하는 논점이 흐리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도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세금 매기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이게 세대정의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는 있는 거지만 자칫하면은 50대 세대와 30대, 20대 세대가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되냐는 논쟁처럼 될까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지금 우리 조세 체계도 그렇지만 세금은 소득에 따라서 뭐 누진을 하건 뭘 하건 세율이 결정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대체로 보면 젊은 세대는 돈이 좀 적을 것이고 소득도 좀 적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또 50대라고 해서 늘 뭐 부자고 뭐 아파트가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세대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 교수님의 발언 제 잠깐 취지를 들어볼까요? 좀 말씀드리면 20대 실업자한테 보험료 내갖고 노인들 먹여다니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소득이나 세금이나 보험료는 소득 활동을 해갖고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거니까 그런 오해는 좀 없으실 것 같고요. 상대적 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사회통합의 진정한 측면은 세대 간의 조세 부담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이제 실제적인 세대 갈등이 벌어지는 문제다. 언론에서 굉장히 세대 갈등 얘기하지만 실제 아직까지 그런 측면이 없어요. 여기 계신 여기 100분의 50대가 아까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가 더 세금을 내겠다라고 다 의사표현을 예, 해주신 여성분이 거거든요. 더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소비 줄이고 더 세금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직접적인 사회적 갈등은 없지만 앞으로는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왜 벌어지냐. 워낙 노인 집단이 많아지고 돈 들어갈 것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그런 측면에서 이 논란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의 40, 50대와 20, 30대에서 20, 30대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이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어요. 우리 세대가 해놓은 겁니다. 우리 세대들이 처음으로 경제활동 시작할 20대 중후반 때요. 주택보급률 50%도 안 됐어요. 자가소유율도 별로 안 됐고. 근데 뭐 주택이 어디로 없어지나요? 다 상속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집 한 채씩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갈 거 아니잖아요. 다 상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특정 시기에 생산한 사회적 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많이 생산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그거를 우리 자식들이 다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도로, 건설, 이거 다 물려받아요. 뭐 세종문화회관도 다 물려받고 우리 집 다 물려받습니다. 때문에 젊은 그런 세대가 거를 책임이 생각을 있다는 한다면 말씀이시죠? 우리 자식들이 보험료 세금 조금 더 부담해갖고 우리를 부양해 주는 거는 저는 그 세대가 짊어져야 될 당연한 역사적 알겠습니다. 의무라고 사회적 생각을 함의를 하는 담고 거죠. 있다는 주장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조세 문제가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 조세 문제가 세대 간 어떤 예리한 예각 충돌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물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뒤의 발제와 엮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문제와 이 세금 문제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50대의 불안감을 양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방희 소장님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방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선배, 50대 선배 한 분 만났습니다. 이분 만나서 아이 결혼시켜놓고 나니까 이제 한시름 놓인다 그러시길래 이런저런 사업 아이디어를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다 괜찮아서 이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결혼시키고 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제 뭐 하나 일 벌렸다가 망하면은 부부가 정말 손가락 빨개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와인이라도 한잔 하려고 이렇게 권했더니 그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게,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게. 앞으로 퇴직금 조금 남은 거 하고 연금 좀 받아가면서 한 25년을 버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소비 여력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50줄에 갓 들어섰는데 요즘 유행어로 그 느낌을 아니까 50대의 서름을 확 이해하게 됐어요. 뭐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자니 사업해서 망하면 정말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내가 일할 만한 곳을 찾아가자니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불안감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더 50대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냥 사는 것밖에, 일 벌리지 않고 사는 것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50대가 퇴행의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는 세대가 될 것이냐, 이걸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노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뜨끔합니다. 나는 현재 노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버튼 준비해 주시고요. 은퇴 후에도 뭐 삶의 질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는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눌러주시고, 참 답답한 일이지만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다 하시는 분은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정만 봐도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예, 100세 시대를 살면서 노후 대책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나 중압감을 느끼시는 50대 많으실 텐데 여러분의 선택 어떤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압도적 차이로 노후 대책 안 돼 있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소장님? 대개 50대 이상을 표본 집단으로 예. 하면 저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40% 그렇군요. 미만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하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노후 준비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사실 뭐 부자 중에도 나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왜냐하면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물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여력이 없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나는 뭐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자신의 부의 상태 혹은 뭐 소득이나 재산의 상태와 상관없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증거죠. 불안하게 네.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금 체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조사에 따라 좀 자료가 틀리긴 합니다만은 국민연금이 있을 테고요. 기업에서 하는 기업연금이 있을 테고, 사적 민간연금이 있을 텐데, 이걸 다 해도 평균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이 나오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저축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25년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은퇴 후에. 알겠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고 박사님? 준비 안 돼 있다는 답변이 참 제 얘기 같습니다. 저는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인데요. 평생 그 프리랜서로만 활동했습니다. 한 번도 월급 봉투라고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 대체로 이제 퇴직하시면 퇴직금 받잖아요. 그리고 연금도 쭉 넣으셨을 것이고. 사학연금을 받죠.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의 다수가 뭐 저와 같지 않을까. 아예 계산 자체가 잘 안 되는, 뭐 무슨 계획을 세워도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뭐가 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뭐 조금은 일부는 뭐 은행에 넣고 일부는 뭘 장사를 해본다든지 뭐라도 될 텐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이 그냥 나 노후 대책 안 돼 있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6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개인의 불성실로 책임을 돌리고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냐? 저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사셨고 결과는 더 비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 또 베이비 부모 세대의 특성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우리 세대가 이런데 뭐 우리 자식 세대는 좀 나을 것 같습니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더 늦기 전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사회가 더 늦기 전에 나서야 된다. 국가가 적기에 나서지 않으면 이미 좀 늦었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예. 또 우리 사회가 적기에 나서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정치 문제가 되고, 알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비용들을 우리 사회가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는데 빨리 착수하자. 예, 지금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노후 문제 하나 지적이 됐고요. 정신적 부분 이야기했는데 뭐 정신적 부분 역시 이남희 박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요. 예. 국가가 도대체 50대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 사회의 실체는 누구인지,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국가가 책임지고 난다. 그럼 그 국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걸 물려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텅 빈 집만 물려줄 수도 있어요. 지금 스페인이나 불란서처럼 젊은 사람들 30%, 40% 실업률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노후를 젊은 사람들이 돌봐줘야 된다는 전제를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차려서 뭘 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프리랜서가 그 불안한 거. 근데 불안한 건 사실은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게, 제가 그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슈퍼나 이런 데 가면요, 50대 저하고 비슷한 아줌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 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해요. 그리고 저도 정신과 의사를 한 다음에 저는 사실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 짓는 거 자체가 아마 수출이 제가 버는 게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30만 원어치 제가 먹는 입을 책임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0대 베이비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시작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자꾸 높아져요. 노후 대책에 있어서도 역시 기대치 문제, 상대적 그러니까요. 박탈감 문제가 불안감으로 온다. 네, 그러니까 조화로운 삶을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소비를 줄이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네. 알아서 하라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애 낳아야 될 문제인데 그걸 국가가 왜 저출산위원회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 내내 네. 왜 알아서 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고 사회가 개입하고 정치가 나오느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토론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다른 세대들은 다른 형태로 갖고 있는 보편적 문제라는 것이고 이 보편적 문제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전제로 그러나 사회가 감당해야 될 몫과 국가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 맞는데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공론할 모으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대통령 하나가 당연한 건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진짜. 잠깐만 제가 잠시만요. 진행자는 저니까 제가 잠시만요. 네. 일단 이 의제가 지금 발제가 저희 지금 5가지를 하고 지금 5번째 발제인데요. 관통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전체를 바라볼 수도 있고 부분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모신 5분은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토론을 이어가야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호희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인데요. 이 마지막 토론의 주제가 이모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모작인 전 4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소득이죠. 그리고 사실 돈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 두 번째는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체 건강 문제입니다. 몸이 건강해야죠. 네 번째가 이제 정신 건강입니다. 요즘 뭐 젊은 애들 쓰는 말대로 멘탈이 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 4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고성욱 박사님하고 우리 이남희 박사님 두 분 토론 보면 여기에 저는 개인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가나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라고 얘기하는 기업을 포함한 이 조직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부분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은 사실은 국가의 복지정책의 핵심이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양쪽에다 문제가 있는 거죠. 국가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을 포함한 시민사회도 역시 많은 어떤 그런 노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만 하지만 동시에 개인도 소극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각종 사회 공익단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를 해야죠. 저는 알겠습니다. 이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한 40초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방송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국가한테 기대지 마라. 국민연금 뭐 이런 거 타서 써먹으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요. 자기가 일을 해갖고 소득이 있다라고 나온 통계를 국제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 32%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 일을 하는 사람 비율이 많이 나와봤자 10%고요. 저쪽 이태리, 스페인은 0.2% 나와요. 그러니까 다 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부터 너무 오래 일을 해왔어요. 장시간,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을 해갖고. 그러니까 좀 과잉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시기에는 자기 삶을 정리하고 이럴 시가 필요한데 우리는 소득 보장이 안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지금보다 많이 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노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너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부딪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부른 소리다. 현실적으로 저기 부딪히다 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축에서는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남희 박사님 말씀처럼 어떤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노후 대책의 한 방향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지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서 좀 우리 방청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노후 대책 잘 돼 있는 분들은 뛰어넘겠습니다. 잘 안 돼 있는 분들 가운데 말씀 좀 들어보죠. 어떤 분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나 노후 대책 잘 안 돼 있다. 번쩍 드신 분이 계셔서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암동에서 온 김용길입니다. 오늘 먼저 이 100분 토론에서 50대의 그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준 데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것이 토론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또 나 개인이 과연 이 50대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만년 50대는 아닐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60으로 가고 70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 선생님 죄송하지만 구역이었지만 예,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 상황부터 좀 듣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없어서요. 저는 예. 예. 국가가 이 사회가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려. 예. 예. 그래야만 저희가 지금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일자리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 일자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의견 있으신 분요. 예, 여성분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좀 드릴까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은평구에서 온 박혜지라고 합니다. 노후 대책이 좀 안 돼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예, 예, 짤막하게 말씀 듣죠?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남편이 했는데 남편이 이제 환갑이에요. 그래갖고서 그 사이에 이제 명퇴도 하고 그래서 명퇴하셨고요. 예. 중간에 돈을 벌다가 쉬었다가 하면 벌었던 돈을 쉬는 동안에 까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제 그 중간 세대라서 노부모님들을 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맞벌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을 찾아보려고 그랬더니까는 제 나이가 55세니까는 여러 가지 이력서를 써도 그 취업 사이트 같은데 그 뭐 경력이라든가 써도 결혼하기 전에 경력이고 경력이 단절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사이 제가 프리랜서로 일본어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기 어디서 그 경력으로 안 쳐지고 그냥 알바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내세울 거라고는 그 결혼 전에 한 5년 동안 있던 경력과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거예요. 혹시 그래서 취업이 되셨습니까? 취업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가장은 명퇴 이후에 돈벌이가 있었다 없었다 지금 불규칙한 상황이고 본인이 좀 일조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지금 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그 경력 단절로 취업은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막막하죠. 국가의 복지 정책이 없다면은 노후 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방청객 말씀도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약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될 텐데요.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현실이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기운을 줄 수 있는 말씀도 좋고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짧게 30초씩만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이남희 박사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50대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50대 불행한 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굉장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국가, 개인 다 같이 마음을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노후 대책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김방희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삶을 준비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최저 생계비 이상을 준비해 두는 게 물론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올인이 사실은 노후를 많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내 집 주택연금 가입해서 연금 받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한테 꼭 물려주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또 삶과 여가에 대해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정신적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돼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늘 못하게 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민 교수님. 예, 50대 노후를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 즉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50대들은 개인들이 하는 역할을 피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건 그런 개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도와줄 공공부문의 역할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공공부문들이, 즉 국가가 전체 국민들과 50대들의 삶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세금 부담과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단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호희 교수님.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50대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더 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두 번째로는 50대 개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마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50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등산이 아니라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등산은 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산을 해야만 됩니다.
50 이후에 남아있는 30여 년의 삶이 결코 하산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80 내지 90km 되는 긴 길을 계속 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보다 적극적인 삶의 의미를 좀 가지시기를 좀 바라고 싶습니다. 예, 고 박사님. 예,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그 베이비 부머 가지고서 토론한다 그랬더니 제 동갑 친구들이 몇 명이 전화를 했어요. 얘기를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라. 그럽니다. 우린 그래도 살 만큼 살고 할 만큼 한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용의가 돼 있다. 이 얘기 꼭 전해달라. 제 친구들 얘기라서 제가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확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네. 대한민국 50대를 말하다 오늘 MBC 100분 토론 특별하게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백인의 50대 방청객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띤 토론해 주신 5분의 패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MBC 100분 토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